안녕하세요. 저는 어느새 40대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요즘 날씨도 따뜻해졌어요. 오늘 예쁘게 피고 있는 봄꽃들을 보다가 문득 오래된 친구 생각이 났어요. 이 예쁜 꽃을 그 친구도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니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서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서로를 살려줄 은인이에요. 참 귀신처럼 나타나서 저를 구해줬고 저 역시 그 친구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 비하면 부족하지만요. 사실 제 소중한 친구는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친구는 제 마음속에서 살고 있어요. 친구의 인생은 너무 짧고 외로웠어요. 잠시나마 제가 그 친구 곁을 지킬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럼 지금부터 그 친구와 저의 소중한 추억을 꺼내볼게요. 친구도 어딘가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을 거라 믿고 저와 절친 정수기의 우여곡절 많았던 삶과 한이 서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와 정수기는 처음 만난 곳이 보육원이었어요. 정수기와 만나기 전에 제가 정수기보다 먼저 보육원 시설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두 분이 다 하루 왼종일 일을 해서 빚을 갚아야 했거든요. 저를 어디에 맡길 곳도 없었던 저희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저를 보육원에 맡기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미연아, 엄마랑 아빠 꼭 데리러 올 거야. 그때까지만 여기서 친구들이랑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 알았지? 미안해, 우리 딸. 엄마, 아빠, 정말 나 안 버릴 거지? 정말 나 데리러 올 거지? 당연하지. 조금만 기다려. 우리 하나뿐인 예쁜 딸 미연이 데리러 꼭 올 거니까. 그게 언젠데? 언제 데리러 올 건데? 제 물음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닦아내셨습니다.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꼭 여기서 데리고 나갈 거야. 그것만 믿고 있어. 시간 날 때마다 우리 미연이 보러 올게. 기다릴 수 있지? 미연이랑 엄마랑 아빠랑 셋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콧물까지 훌쩍이며 눈이 빨개진 아버지를 보며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난 엄마 아빠 믿어. 나 꾹 참고 기다릴게. 부모님은 그 후로 몇 달간 저를 찾아오시지 못했고 저는 보육원 생활에 적응하느라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보육원 친구들은 저에게 다가오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겉돌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일자리를 구하시고 나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저를 보러 보육원으로 와주셨습니다. 엄마 아빠를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며 그곳에서의 시간을 버텼어요. 엄마와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면서 저는 마음에 안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인지 보육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학교에서도 명랑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5학년이 됐고 보육원에 저와 동갑인 친구 정수기가 왔어요. 그 친구는 제가 처음 보육원에 왔을 때의 모습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아니, 저보다 훨씬 더 안색이 어두웠어요.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그 친구의 눈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수줍어하는 건지 화가 난 건지 모를 그 친구에게 자기소개를 시켰어요. 정수가, 네가 친구들한테 자기소개해볼래? 보육원 선생님의 말씀에도 정수기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정수기가 지금 수줍은 모양이다, 미연아. 네, 선생님. 미연이가 정수기랑 동갑이니까 여기 생활도 이야기해주고 친하게 지내. 네, 정수가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제가 그렇게 말하자 살짝 제 얼굴을 보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어요. 보육원 시설도 설명해주고 생활도 이야기해주고 싶었는데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항상 어딘가 구석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숨어있는 그 친구를 우연히 자주 발견했어요. 정수기를 찾아도 저는 말을 걸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만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기로
혼자서 마음먹었거든요. 그렇게 정수기는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매일 숨었고 저는 어떻게든 반드시 정수기를 찾아내서 옆에 있어줬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처음에는 옆에 있는 저를 본체 만취하던 정수기가 어느 날 불현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며 자기 이름을 말했어요. 난 정숙이야. 김정숙. 아, 김씨구나. 정수가 반가워. 나는 이미연이야. 너랑 나랑 동갑인 거 알아?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내가 보육원시설 소개해줄게. 같이 가자. 정수이가 몇 주 만에 입을 열고 저에게 말을 걸어서 저는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정수기 앞에서 마구 떠들어댔습니다. 여기 생활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건 없어? 너도 우리 학교 다니지? 잘됐다. 앞으로 학교 갈 때 같이 가자. 그런데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던 정수기는 다시 입을 꾹 닫고 고개를 숙여버렸어요. 미안. 내가 너무 말이 많았지. 혼자 있고 싶을 텐데. 언제나 할 얘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나도 지금 네 마음 잘 알거든. 그럼 갈게. 제가 너무 눈치 없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자리를 피해줬어요. 그런데 뒤에서 저를 향해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더니 정수기가 화가 난 듯 씩씩대며 제 앞에 우뚝 섰어요. 그리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저에게 쏘아댔습니다. 내 마음을 안다고? 네가 뭘 알아?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 왜 그래? 나도 처음엔 너처럼 정하기 힘들었어. 근데 적응? 너 내가 겪은 일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알아? 우리 아빠가 엄마를 물줄로 죽이고 아빠도 그 자리에서 자살했어. 그 시체를 내가 봤다고. 왜 나만 남겨두고 왜? 아니 정말이야?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에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는 하던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친척 사람들도 서로 날 키우려고 이리저리 떠맡기다가 날 결국 여기에 버리더라. 그런 일을 겪은 내 마음을 네가 어떻게 알아?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럴 거면 나도 같이 죽이지. 정수기는 그렇게 가슴속에 감춰뒀던 울분을 토해내며 서럽게 엉엉 울었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끔찍한 일인데 직접 겪은 당사자인 정수기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가 그러니까 내 마음 안다는 소리 하지 마. 난 아무도 못 믿어. 내가 미안해. 그런지도 모르고. 그래도 난 네 친구 되고 싶어서 그래. 네가 내 친구가 될 때까지 언제든 기다릴게. 울지 마. 저는 우는 정수기를 보며 그렇게 말하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서럽게 우는 정수기가 너무 가여웠어요. 둘둘 말아온 두루마리 휴지를 우는 정수기 앞에 건네줬습니다. 울던 그걸 받아서 코를 한번 휑 풀더니 저한테 손을 내밀었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나 정말 힘들었는데 네가 얘기 들어줘서 좀 속이 후련했어. 소리 질러서 미안해. 저는 말없이 악수한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그날을 계기로 정수기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보육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저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와 정수기는 단짝처럼 붙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정수기에게 들은 얘기로는 당시에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제가 다가와서 자기 얘기 들어주고 옆에 있어줘서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 역시도 정수기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건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중학교를 입학할 때가 돼서 보육원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떠난다고 하니 정수기는 많이 불안했어요. 그런 정수기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나 여기서 나가도 너랑 같이 친구할 거야. 편지도 쓰고 놀러 올게. 알았지? 꼭 연락해. 잘 가, 미연아. 저와 정수기는 그렇게 애틋한 이별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부모님 형편이 아주 조금은 나아지셔서 저를 보육원에서 데리고 나가셨거든요. 하지만 보육원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보육원 근처에 셋이 살 수 있는 반지하 방을 구하셔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같이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다니면서 긍정적이고 밝았던 제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왕따를 당했거든요. 당시에 저는 몸에 맞지 않는 크고 낡은 교복을 구해서 입고 학교에 갔어요. 키도 작고 왜소한 제가 큰 교복을 입고 있으니 나이티나는 애들에게 괴롭힘 대상으로 지목당했습니다. 야, 쟤 진짜 웃기다. 무슨 비료포대 뒤집어 쓴 것 같아. 야, 너 이름 뭐야? 저는 그 애들에게 기가 눌려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현. 뭐라고? 안 들려. 이미현? 아니, 이미현. 그래, 미안아.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그 후로 저는 그 애들의 놀잇감이 되었습니다. 심심하면 저를 불러서 쌍욕을 하고 툭툭 건드리거나 미치면서 괴롭혔어요. 제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 다른 애들은 그냥 보고만 있기만 했습니다. 가끔 같이 웃는 애들도 있었고요. 정말 외롭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요.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감당하지 못할 돈을 가져오라고 시키고 가져가지 못하면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스토카 근처에서 맡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아. 놀랍게도 정숙이었어요. 정숙이는 저희 학교 교복을 입고 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 사이에서 저를 끄집어냈어요. 정숙이를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수가. 미연아, 여기서 뭐해? 얘들은 다 뭐고. 아무튼 나 이 학교로 전화 갔어. 가자. 정숙이는 제 팔을 잡고 끌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괴롭히던 애들이 코웃음을 치며 정숙이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뭐하냐? 미쳤어? 너 나 누군지 몰라? 모르겠는데? 알아야 돼? 어쭈, 이거 봐라. 이게 진짜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딱이야? 미연이 우리 친구야. 네가 뭔데 겁도 없이 끼어들어서 가자 말자야. 걔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정숙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기죽기는커녕 오히려 눈에 살기까지 띈 채 말했어요. 내 눈엔 너희가 미연이 괴롭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나는 땡땡 중학교에서 전학 온 김정숙이라고 해. 보육원에서 살고 있고. 뭐? 이 그지 같은 년이 아주 당당하네. 눈 깔아. 그러자 정숙이는 불시에 주변에 있던 뾰족하고 긴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그 무리의 대장 눈앞에 들이밀며 말했어요. 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개소리야? 바로 나 같은 사람이야. 난 잃을 게 없거든. 가족도 뭣도 없어. 너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야. 이 미친년이. 그래, 나 미쳤다. 덤벼 보라고. 그러면서 막대기를 휘두르자 정숙이의 기세에 눌린 그 애들이 욕을 해대며 진행락을 쳤습니다. 그 애들이 도망가고 나서 저는 어리둥절하게 정숙이를 보며 물었어요. 정수가, 너 왜 우리 학교에 있어? 제 물음에 정숙이는 막대기를 던지고 시선을 붙잡았어요. 저런 년들은 같이 미친 척을 해줘야 돼. 아무튼 미연아, 나 전화 왔어. 전에 다니던 중학교 학부모들이 보육원에서 온 우리 같은 애들 때문에 면학 분위기 망친다고 강제로 내쫓았거든. 정숙이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너무 반가워서 정숙이를 와락 껴안았어요. 정수가, 미연아. 그날 이후로 저와 정숙이는 쌍둥이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애들도 더 이상 저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정숙이 덕분에 저는 왕따에서 벗어나서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정숙이와 저는 서로에게 은인 같은 존재였어요. 애틋하고 든든한 친구였어요.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들은 계속 붙어 다니며 절친으로 지냈어요. 힘든 일도 즐거운 일도 함께 나눴습니다. 미연아, 우리 나중에 같이 살까? 너 결혼할 거야? 결혼? 몰라. 근데 하지 않을까? 그래도 정숙이 너랑 가까운 데서 살래. 그렇게 저와 정숙이는 성인이 됐고 저는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살던 지역과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정숙이는 보육원에서 1년 더 지내다가
바로 일자리를 구할 거라고 했습니다. 비연이 너 대학 가서도 자주 연락해야 된다?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집에 올 거야. 정숙이 너도 나 만날 시간 비워둬야 돼. 그걸 뭘 물어. 당연히 너 만날 시간은 빼둬야지. 미연아, 대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너 성공하면 나한테 잘해야 된다.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 제가 그렇게 농담을 건넸고 둘이 마주보며 까르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약속한 대로 대학에 들어가서도 주말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정숙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정숙이 얼굴에 하루가 다르게 그늘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너 무슨 일 있어? 일은 무슨 일? 그런 거 없어. 야, 너랑 나랑 몇 년 친구인데 너 얼굴만 봐도 알거든? 무슨 일인데? 나 이제 보육원 나와야 돼.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부산에 내려가서 공부 좀 하다가 일 구하려고. 부산? 왜 부산까지 가? 여기서 하면 되잖아. 그냥 그렇게 됐어. 나한테 일자리를 준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따라서 부산에 가서 일할 거야. 나 자리 잡으면 부산 놀러와. 정숙이는 그렇게 저와 함께 지내던 추억이 담긴 동네를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정숙이와는 드문드문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3년제 대학교에 다니면서 연애를 했습니다. 같은 취준과 동기가 저에게 고백을 했거든요. 저는 학교 다니고 연애하느라 바빴고 정숙이는 부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정숙이와 저는 서로의 삶이 바빠서 예전처럼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서로 주기적으로 서로 연락도 하고 1년에 두세 번씩은 만나려고 애썼습니다. 자주 보지는 못해도 누군가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서슴없이 정숙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저에게 소중하고 고마운 친구였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부터 정숙이와 연락이 닿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정수가, 너 왜 전화 안 받아? 아, 내가 일을 좀 하느라. 너 카페에서 일한다고 했지? 나 졸업하거든? 너 보러 부산 갈게. 너 일하는 카페 이름이 뭐라고? 제 물음에 정숙이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오지마. 너 와도 나 못 만나. 새벽에 일하고 아침에는 자야 돼. 나중에 또 연락할게. 정숙이는 뭔가를 숨기는 눈치였어요. 처음에는 속상했는데 제 생활이 바빠서 정숙이에 대한 신경을 덜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정숙이가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어요. 부산 지역의 유명한 룸사롱에서 아가씨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당장 정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정수가, 너 지금 어디야? 카페 일한 거 아니었어? 네가 왜 룸사롱에서 일을 해? 너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긴 그게 중요해? 정수가, 그런 곳에 있으면 안 돼. 당장 거기서 나와. 당장. 내가 도와줄게. 어? 네가 모르는 사정이 있어. 여기에 집빚도 갚아야 하고. 빚? 내가 갚아줄게. 얼만데? 제 말에 정숙이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뭘 네가 갚아줘. 내 일인데 신경 쓰지 마. 내가 술집에서 일을 하든 어디서 굴러먹든 너랑 무슨 상관이야? 귀찮게 왜 이래. 앞으로 전화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수희가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쏘아붙였지만 사실은 구해달라고 외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정숙이를 구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무작정 정숙이를 데리러 부산으로 갔지만 항상 허탕 맞췄어요. 정숙이는 제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저도 지쳐갔어요. 그러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멀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가슴 한켠에 항상 정숙이를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꼭 다시 만날 거라고,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으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야속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생사 시험에 합격하고 치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치과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점점 자리를 잡아가셨어요. 일만 하느라 외로웠던 저는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와 진지하게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5살이 많았고
중소기업에서 과장직을 맡고 있었어요. 배려심이 넘치고 저와 대화도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친 정수기의 빈자리를 채워주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정수기의 안부는 내내 궁금했지만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남자친구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한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다가 1주년 기념일에 남자친구는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당시에 제가 26이었고 그 사람이 31였습니다. 미연아, 나랑 결혼하자. 내가 잘할게. 청혼을 받고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시댁의 승낙을 받기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누나 둘의 외동아들로 귀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는 제 일을 비하하면서 자기 아들이 아까워서 못 준다고 했어요. 거센 반대에 부딪혔지만 남편이 고집을 부려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설상가상으로 의도치 않게 결혼 전에 임신까지 하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쌍욕을 해댔습니다. 너 이년 일부러 그런 거지? 어디 천한 년이 몸 함부로 돌려서 내 아들 앞길을 망치려고 해. 더러운 년아, 아이 치워. 우리 정훈이한테 알리지 말고 치우라고. 낙태 수술해. 세 사람은 저를 둘러싸고 마치 제가 꽃뱀이라도 된 마냥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중학생 때 당했던 학교 폭력이 트라우마로 떠올랐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 와중에 불현듯 정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에 정수가 살려줘라고 비명을 지른 후에 기절해버렸습니다. 깨어보니 응급실이었고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미연아, 정신이 들어? 여기 어디야? 당신 어떻게 왔어? 누나가 나한테 전화했어. 남편은 제가 왜 쓰러졌는지를 알게 됐고 누나와 시어머니에게 연을 끊겠다고 했다더라고요. 나 정말 술 막혀. 엄마랑 누나들이랑 연 끊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너한테 그런 짓 못하게 할게. 미연아, 미안해. 아니 그러지 마. 내가 미안하지. 못난 나 만나서. 울컥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과 저는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나가자 시댁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더 정수기가 생각났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줄 친구는 정수기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제서야 정수기도 술집에서 일하게 된 사정이 있을 텐데 정수기의 마음을 못 헤아려준 것 같아서 후회가 됐어요. 결국 결혼식을 일주일 앞에 두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수기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들을까 싶어서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정수가 잘 지내? 나 미연이야. 그동안 네 안부 많이 궁금했어. 정수기 네가 뭘 하든 어디에 있든 넌 내 하나뿐인 친구인데 나 결혼한다는 소식은 전하고 싶어서 직접 만나서 청첩장 줘야 하는데 너도 참 너다. 이렇게 오래 연락을 끊고. 나 너한테 할 얘기가 많아. 네 얘기도 듣고 싶고 혹시라도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해도 엄마 가지 않을게. 언제라도 내 생각 나면 연락 줘. 저는 울먹이며 그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제 결혼식장 위치와 날짜, 시간을 적어서 전송했어요. 과연 올지 안 올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지내는지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결혼식에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저는 예식장 신부 대기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수기가 들어오는 줄 알고요. 그런데 예식이 15분 남았는데도 정수기가 나타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있던 찰나에 신부 대기실 문이 열렸고 기다리던 정수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정수가!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예전에 제가 알던 정수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낯빛이 어두웠고 피부는 퍼석퍼석 갈라져 있었어요. 몸도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했습니다. 게다가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정말 얇은 코트 하나만 입고 있었어요. 그런 정수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 정수기 맞지?
이리 와봐. 어떻게 지냈어? 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는데 정수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미연아, 울지 마. 화장 먼저. 뭐야 너?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말랐어? 아직도 부산에 있는 거야? 아니, 지금은 경기도에서 살고 있어. 그래? 진작에 연락하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이 집에 이따 필요할까지 있을 거지? 너 전화번호는 그대로인 거야? 궁금한 거 투성이다. 정말. 제 말을 듣고 정수기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과 속내를 털어냈어요. 나 부산 술집에서 벗어나느라 정말 힘들었어. 사기꾼 사장한테 걸려서. 난 정말 카페에서 일할 줄 알았어. 너가 나 구해주려고 했던 거 다 알지만 그럴수록 너만 위험해져서 내가 연락을 끊은 거야. 정수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내 옆에 없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내 하나뿐인 친구인데 축의금도 준비 못하고 미안해. 근데 마지막으로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 봤으니까 나 이제 갈게. 그렇게 말하는 정수기를 보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마치 보육원에 처음 들어와서 구석에 숨어있던 어린 정수기를 다시 보는 기분이었어요. 저와 연락이 끊긴 동안 얼마나 모진 일을 겪었을지 가늠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간다고?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따 다시 얘기하자. 아니야, 이런 걸 어떻게 여기 있어. 미연아, 너무 예쁘다. 결혼 축하해. 잘 살아.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말을 해서 너무 불안했습니다. 저는 정수기에게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정수기, 너 친구들 사진 찍을 때 꼭 나랑 찍어줘야 돼? 그냥 가면 진짜 너 다시는 안 본다. 알았지? 기다리고 있어. 어? 제발. 허둥지둥 정수기가 인사를 하는 사이에 식장에서 신부 입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를 데리러 온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며 틈틈이 정수기가 있는 자리를 쳐다봤어요. 예식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정수기는 가지 않고 제 결혼식을 지켜봐주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남아서 뒷자리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정수기를 제 옆으로 불렀지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제 결혼 사진에 남는 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정수가, 나 패백하고 올게. 그때까지 가면 안 돼? 알았지? 너 그냥 가버리면 알지? 절교야? 저는 그렇게 소리를 치고 어르신들께 절을 하러 갔습니다.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등 친척 어른들이 저에게 절값을 주셨어요. 패백 순서가 다 끝나자마자 한복 차림으로 정수기를 찾으러 뛰어갔습니다. 필요 현장에 없어서 급하게 밖으로 나갔더니 정수기 풀이 죽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정수가! 그러자 정수기가 우뚝 멈춰섰습니다. 그런 정수기에게 다가가 저는 패백 절값으로 받은 100여만 원의 현금을 정수기 손에 쥐어줬어요. 뭐야, 이걸 왜 줘? 미안하, 나 돈 필요 없어. 못 받아. 안 받아. 잔말 말고 그냥 받아. 꽁으로 주는 거 아니야. 나중에 몇 배로 갚아? 돈 다 갚기 전까지 너 나랑 계속 연락해야 된다. 알았지? 정수기는 제가 준 돈을 손에 쥐고 벌벌 떨면서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렸습니다. 미안하,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누가 뭐래도 넌 내 자랑스러운 친구야, 알지? 어떻게든 살아서 할머니 될 때까지 내 친구 해줘. 그러고 있는데 신호가 쫓아나와서 저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옳게, 지금 나 옳게 찾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누구야? 노숙자 같은데 아까부터 시장 앞에 서성이더니. 너 뭐야? 새언니, 제 친구예요. 정수가 연락할게. 꼭 받아? 끼리끼리 노네. 저는 씩씩대는 신우이를 데리고 피로 현장으로 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정수기는 사라진 뒤였어요. 그 후로 정수기와 다시 연락이 닿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맞지 않았어요.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가고 난 이후로 아예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라고만 나왔습니다. 정숙이의 행방이 궁금했지만 신혼생활에 적응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임신해서 이 덫에 몸도 여기저기 쑤시고 너무 어지러워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 신혼비 아파트를 해준 시어머니와 신우는 매일 점심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남편 밥 잘 챙겨줬는지 물었습니다. 어이 걔, 정훈이 아침 제대로 먹고 갔어? 걔 아침밥에 국없으면 안 먹는 애야. 밥심으로 일하는데 뭐 먹겠어? 제가 알아서 잘 먹겠어요. 제발 이런저런 좀 그만하세요. 지치대로 지쳐서 그렇게 말했더니 신우가 불같이 화내냈습니다. 우리 정훈이 우리 아빠 공장 물려받은 애야.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지만 이 공장에서 결국 일하게 될 거라고. 너희 신우씨 그거 우리 엄마 아빠가 월세 내주는 거 몰라? 개뿔도 없으면 밥이라도 잘 챙겨줘야 할 거 아니야. 형님 저 이제 막달이에요. 힘들어 죽겠다고요. 형님도 애 낳아봐서 알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처음으로 시댁 식구에게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과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제 편을 들어줬어요. 미연아, 지금은 사정이 안 좋아서 주시는 돈 받아서 월세 내고 있지만 이 집 보증금은 내가 낸 거야. 나도 엄마 아빠 그리고 누나들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조금만 참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버텼습니다. 신혼집 근처에는 제 지인이나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숙이 생각이 나고 외로웠습니다. 아이를 낳고 혼자 육아를 하면서 저는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아이를 보면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답답했어요.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도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나중에는 다들 자기 바쁘다면서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숙이가 간절히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 정숙이가 원망스러웠어요. 김정숙, 너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나쁜 년. 3년간 육아와 살림에만 전념했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남편 월급도 쥐꼬리만 했고 더 이상 시댁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괜히 결혼했나 후회가 됐습니다. 우리 손주는 잘 있지? 지난번에 너 때문에 감기 걸렸잖아. 애도 하나 제대로 못 보고 집에 들어박혀서 대체 네가 하는 게 뭐니? 어머님, 육아하고 살림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게 또 말 대답한다. 억울하면 우리 지원받지 말고 나가 살던가. 네, 그렇게 할게요. 뭐? 이게 진짜? 돈을 주니 함부로 대해도 넌 할 말 없다는 식으로 저에게 퍼붓는 시댁 식구들에게서 진심으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살림하다가 손목이 다쳐 손이 떨려서 제 전공인 치위생사로 일을 하기는 어려웠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파트 어린이집에 보낸 시간 동안 저는 독서실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생기니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학생 때보다 10배는 더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공부해야 할 양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연히 첫 시험에서는 불합격을 했어요.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면서는 죽어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좌절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휘청이더니 결국 부도를 맞았어요. 당시 남편의 나이와 직급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회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남편도 많이 지친 상태였어요. 고민 끝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1년만. 딱 1년만 더 공부할게. 그때까지 당신이 애 좀 봐줘. 나 꼭 합격할 거니까. 그렇게 남편이 육아를 맡아서 했고 저는 밤낮 없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댁에는 남편이 백수가 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리면 시댁이 운영하는 공장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남편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꿈은 오래가지 못하고 좌절됐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들이 남편이 회사를 다니지 않는 걸 알게 됐습니다. 득달같이 달려온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다 제 탓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문제야. 얘가 우리 집에 씹고 난 후부터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재수 없는 년. 기어고 남편 앞길까지 막아? 신호와 시모의 말에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사 잘못된 게 왜 미연이 탓이에요? 그만 좀 하세요. 저 다시 시점 구할 겁니다. 미연이도 공인중개사 시험 볼 거고요. 그 말에 코웃음을 치며 시모가 말했어요. 잔말 말고 정훈이 너 공장 나와서 일 배워. 언제까지 버틸 거야? 아빠 공장 물려다질 사람이 너 말고 또 누가 있다고? 안 해요, 엄마. 전 그 일 안 맞는다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의 말을 듣고 이성을 잃은 시모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럼 이 집에서 나가. 이 집 월세 우리가 내주고 있던 거 알지? 한 달 시간 줄게. 싹 정리해서 나가. 그 협박도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살 집을 알아보는데 웬만한 도시의 아파트 집값이 저희 형편으로는 꿈도 못 꾸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갈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야 했으니까요. 정말 진퇴양난의 상태에서 딱 죽고만 싶었어요.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날이 다가와 짐을 싸고 있는데 집 앞으로 택배 상자가 도착했어요. 여보! 당신한테 택배 왔어! 나 시킨 거 없는데? 잘못 온 거 아니야? 김정숙 씨가 보냈다는데? 당신 친구 아니야? 나와봐! 저는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듣고 불이 나게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는 여자가 택배 상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미연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정숙이는요? 김정숙 씨 일주일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김정숙 씨 집에 이 택배 상자가 있었어요. 보낼 곳까지 다 적혀 있더라고요. 정숙이가 죽었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췌장암으로 1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결국 외롭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김정숙 씨가 이미연 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숙이가 죽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정숙이가 왜 죽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허겁지겁 택배 상자를 열었습니다. 택배 상자 안에 또 상자가 있어서 그걸 열어보자마자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안에는 까마득하게 잊고 지내던 어린 날의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에 정숙이와 둘이서 꽃다발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한순간에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이걸 어떻게 아직까지. 울면서 사진 뒷장을 넘기자 비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90년 2월 10일 내 사랑하는 친구 미연이랑 졸업식장에서. 그리고 정숙이가 보낸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정숙이가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속절없이 눈물이 흘렀고 그 안에 들어있는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정숙이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친구였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에게 나쁜 일이 너무 많았고 저에게 혹시나 그런 일이 옮겨갈까봐 연락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가 결혼한다고 메시지 남긴 거 듣고 그날 엉엉 울었어. 그때 나 술집에서 겨우 도망치고 갈 곳이 없었거든. 네 생각이 났지만 찾아갈 수가 없었어. 다 끝났다. 내 인생 그냥 망했다는 생각에 그때 딱 죽으려고 했어. 죽기 전에 너를 한 번만 보고 죽자는 마음으로 네 결혼식에 낼 축의금도 없이 무작정 간 거야. 근데 넌 날 보고 기뻐하더라.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네가 지어준 그 돈으로 나는 다시 살 결심을 했어. 정숙이는 제가 준 100만 원으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김밥을 팔아서 지하철 옆에 앉아서 팔았고 그게 잘 됐다고 했어요. 그렇게 먹지도 쓰지도 않으며 힘들게 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더라고요. 이제 딱 미연이 너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내가 췌장암이라잖아. 그것도 말기. 세상이 참 나한테 너무한다 싶었어.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라고 하는
너 하나뿐인 외로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모진 일만 생기나 너무 억울하기도 했어. 어차피 난 죽을 목숨이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너한테 모두 주려고 해. 넌 내 가족이나 다름없었으니까. 같이 들어있던 통장 비밀번호는 저와 정수기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그 날짜라고 했습니다. 사진 뒤에 적힌 그 날짜요. 저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끝까지 편지를 읽었습니다. 너 보지 못하고 가서 슬픈데 나 보면 너 울까봐. 네가 준 100만 원 이자까지 줘서 갚는 거다. 나중에 어딘가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꼭 다시 만나자. 잘 있어 내 친구 이미연. 그렇게 끝난 편지를 보고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목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조금 진정이 된 후에 정수기가 있는 납골당으로 남편과 제 아이가 함께 찾아갔어요. 무용고자로 유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수기의 유골을 제대로 납골당에 안치시키고 정수기와 저의 사진을 그 안에 넣었어요. 정수가 이 독한 년아, 나도 너 못지않게 독한 년이야. 네 목까지 열심히 살게. 제 분신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피와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정수기를 내가 먼저 찾을 걸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결혼해서 시댁에 시달린다는 핑계로 생각도 못하고 살아서 너무 미안했고 또 미안했습니다. 정수기가 나를 살리고 대신 죽은 것 같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당시 딱 죽기 직전이었던 저를 정수기가 살려줬습니다. 정수기 대신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생겼거든요. 저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수기의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그 돈으로 저희 세 식구 살 아파트를 구하기 충분했습니다. 드디어 저와 남편은 시댁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정수기가 남긴 택배 파스를 받은 이후로 제 인생의 캄캄한 구름이 거짓말처럼 싹 거쳐졌습니다. 남편도 제 친구 정수기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정숙씨 덕분에 저 미연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나중에 꼭 은혜 갚을게요. 어떻게 갚게? 다시 만날 테니까 어떻게든 갚을 수 있겠지. 남편의 실없는 대답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둘째를 갖고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임신한 채로 시험을 다 치렀고 저는 결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지금 여전히 16년째 시댁과는 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5년 전부터 남편은 혼자 1년에 한 번씩 시댁에 얼굴을 비추러 갑니다. 시모가 자기 죽는다고 보러 오라고 난동을 부린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들도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얼마 전에는 저한테도 사과하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제 절친 정수기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매년 기일마다 납골당에 찾아가서 온 식구가 인사를 하고 와요. 지금 저는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자식들과 남편과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정수기와 만났던 보육원에 봉사를 하러 가요. 어린 날의 저와 정수기 추억이 가득 담긴 그곳에 가면 바로 어제 일처럼 옛 기억이 떠올라요. 마지막으로 저도 정수기에게 인사해도 될까요? 정수가, 이렇게 너와 내 이야기를 되새겨보니 너랑 나는 정말 희한한 인연이다. 그치? 보고 싶어. 다시 만날 때까지 너도 잘 지내? 사랑한다, 내 친구. 여러분,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생각난 친구가 있다면 이 기회에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만날 수 없다면 저처럼 편지를 쓰듯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정말 친구가 듣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행복하세요.